우리가 친구라 믿었던 사람들이 때로는 가장 큰 배신을 안겨줄 때 우리는 그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저의 이야기는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 그런 상처를 딛고 일어선 제 삶의 기록이며 나름대로의 깨달음입니다. 누군가의 삶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평범한 기억으로 남지만 또 어떤 이들은 우리의 인생에 깊은 흔적을 남기죠. 저는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제게 웃음과 위안을 주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망가뜨렸던 5명의 친구들, 그리고 그로 인해 배우게 된 교훈들에 대해서 말이죠. 첫 번째 친구는 종민이었습니다. 종민이는 고등학교 시절 처음 만난 친구로 우리 사이에는 남다른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교실에서, 운동장에서, 그리고 집 앞 골목길에서 시간을 보내며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꿈을 이야기하며 밤을 새운 적도 많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종민이를 저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인생에서 절대 배신하지 않을 사람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들어간 후 종민이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레 저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바빠진 거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점점 저를 소홀히 대하고 심지어 약속도 어기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서서히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종민이가 저의 인생에 결정적인 상처를 준 사건은 대학 3학년 때 일어났습니다. 당시 저는 학업과 병행하며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 작은 가게를 열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아끼고 절약하며 어렵게 모은 돈은 저의 희망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종민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심각한 얼굴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상황을 설명받은 저는 그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믿었고 과거의 우정을 떠올리며 망설임 끝에 꽤 큰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종민이가 고맙다며 몇 번 연락을 해왔지만 점차 그의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이후에는 그에게 연락조차 닿지 않았고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 우연히 다른 친구를 통해 들은 충격적인 사실은 종민이가 빌려간 돈을 도박에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도박 빚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던 상황이었고 제게 빌린 돈 역시 빚을 메꾸는 데 쓰지 않고 또다시 도박으로 날려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충격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꿈과 희망이었던 작은 가게는 시작도 못 해보고 사라져버렸고 저는 종민이가 남긴 빚을 떠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친구, 저를 진심으로 아껴준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저를 철저히 이용하고 배신했다는 사실이 더 큰 상처였습니다. 종민이가 저를 떠나면서 남긴 것은 돈으로도 갚을 수 없는 신뢰의 붕괴와 깊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제 주변에는 여전히 저를 아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들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종민이의 배신으로 인한 고통은 저를 갉아먹으며 세상에 대한 불신과 우울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심리 상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담사의 문을 두드리는 것조차 망설여졌지만 더 이상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용기를 내어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었고 제가 느끼는 분노와 슬픔을 인정하며 그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상담을 통해 종민이와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그에게 느낀 감정을 글로 써내려가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종민이를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를 용서한다고 해서 그가 저에게 준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 스스로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그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종민이를 다시 마주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저는 이제 그 기억에 얽매이지 않고 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을 쉽게 믿지 않으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동시에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며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종민이와의 관계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를 남긴 일이었지만 그로 인해 저는 조금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수연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제가 첫 직장에서 만난 동료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열정적이고 밝은 성격으로 저와 비슷한 꿈을 꾸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야근도 하고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힘든 시간을 나누면서 가까워졌습니다. 그와의 관계는 저에게 신선한 에너지와 협력의 기쁨을 안겨주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제가 제안한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회사에서 주목받았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디어가 실현되면 우리 팀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며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상사에게 최종 발표를 하기 직전 수연이는 저와의 논의를 슬쩍 비켜가며 단독으로 상사를 찾아가 그 아이디어를 자신의 공로로 보고했습니다.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고 상사는 그를 칭찬하며 그 프로젝트의 성공을 그의 역량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행동에 당혹스러움을 느끼며 상사에게 사실을 설명하려 했지만 수연이 이미 신뢰를 얻은 상태에서 저의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수연이는 비슷한 방식으로 제 아이디어를 가로채거나 제 노력을 평가절하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저는 그의 행동을 지켜보며 큰 실망감과 무력감을 느꼈고 결국 팀에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은 단지 직장 내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 내에서 점점 자신감을 잃었고 다른 동료들과의 관계도 서먹해졌습니다. 수연이의 반복적인 행동과 그로 인해 잃어버린 직장 내 신뢰는 저를 회사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경제적 문제를 넘어 제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회의감을 가져다 뒀습니다. 그 후 저는 경력 단절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취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과거의 경험을 밑거름 삼아 더 단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썼습니다. 특히 저는 사람을 믿는 데 있어 더 신중해졌고 나 자신을 위해 나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수연이와의 관계는 제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제 인생에서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나 처음의 인상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신뢰는 시간과 행동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 상처를 통해 제 자신을 더 단단히 지키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시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연이의 행동이 제게 남긴 가장 큰 영향 중 하나는 인간관계의 기준을 바꾸게 한 점입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한 사람의 진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들입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행동이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극이 되었다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그의 배신이 없었다면 현재의 성찰과 성장도 없었을 것이라고 느끼며 그 사건을 제 삶의 한 챕터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준수였습니다. 준수는 제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단짝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자랐고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함께 다니며 장래의 희망을 이야기하던 우리였기에 저는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준수는 제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고 저 또한 그의 비밀을 지켜주며 누구보다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깊은 우정에도 균열이 생기는 날이 왔습니다. 대학 시절 준수는 갑작스럽게 제게 연락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이유를 물었을 때 가족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저에게 보였던 진지한 태도와 과거의 우정을 떠올리며 저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르바이트로 어렵게 모은 돈이었지만 친구를 돕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몇 달간 준수는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며 꾸준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태도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갚겠다는 약속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결국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하면 그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우정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우연히 준수가 다른 친구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제게 돈을 빌렸던 그가 전혀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에게 다시 돈 문제를 거론했을 때 준수는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친구 사이에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 하지 않겠어? 라는 그의 말은 저를 완전히 배신감에 빠뜨렸습니다. 마치 제가 지나치게 민감한 사람처럼 취급하며 준수는 오히려 저를 탓하는 듯했습니다. 그 사건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신뢰했던 친구가 저를 이용했다는 사실, 그리고 준수가 저의 희생을 당연시했다는 사실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그와의 우정을 돌이켜보며 과연 그가 저를 진심으로 아꼈던 적이 있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정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그의 이기적인 행동은 저에게 사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준수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을 때 저는 그 결정이 쉽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우정이었기에 그와의 추억이 제 마음을 붙잡았지만 더 이상 그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저를 더 아프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준수와의 연락을 끊고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지했던 친구를 잃는다는 것은 큰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계를 두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상대방의 상황과 저의 한계를 더 신중히 고려합니다. 또한 우정을 쌓는 데 있어서도 상대방의 진정성과 책임감을 더 깊이 판단하려 노력합니다. 준수와의 경험은 저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배신을 당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로 인해 저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로 제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고 제가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저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준수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의 행동을 정당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의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고 그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준수와의 일은 제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제 자신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을 신뢰하는 데 더 신중해졌고 제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준수가 남긴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그 상처는 제 삶의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중함과 균형을 유지하며 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킬 것입니다. 네 번째 친구는 태식이었습니다. 태식이는 제가 군대에서 처음 만난 친구로 우리의 우정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군 생활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끈끈한 유대감을 쌓았고 전역 후에도 우리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항상 의리가 넘치고 믿음직스러운 친구로 보였습니다. 저에게는 형제와도 같은 존재였기에 그의 배신은 그만큼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결혼을 준비하던 시기에 태식이는 제 곁에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웨딩 준비 과정에서 태식이는 제가 결정하는 많은 일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약혼녀와도 자연스레 자주 마주쳤습니다. 그는 언제나 저를 축하하고 응원하는 듯 보였기에 저는 그가 결혼식에서 저의 신랑 들러리가 되어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태식이는 흔쾌히 이를 받아들이며 더욱 가까이 다가오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했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우연히 태식이와 약혼녀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친한 사이로 여기며
큰 의심을 하지 않았지만 이후에도 그들이 몰래 만나는 정황을 목격하게 되면서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불안과 의심이 점점 커지던 어느 날 결국 약혼녀의 휴대폰을 통해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태식이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약혼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믿었던 친구가 동시에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처럼 느껴졌고 제 자신조차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를 확인한 이후 저는 약혼녀와 태식이 모두를 불러 상황을 직면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각각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며 저를 더욱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약혼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태식이와의 우정 또한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끊는 것이 곧 상처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고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매일같이 배신의 기억이 떠올랐고 특히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상처를 받은 경험은 저의 인간관계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졌고 제 자신이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저는 제 자신을 구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심리치료를 시작하며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배신감과 분노를 마주했습니다. 치료사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제 감정을 정리하고 태식이와 약혼녀의 행동이 제 잘못이 아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신뢰를 악용했을 뿐 그것이 제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심리치료 외에도 저는 새로운 취미를 통해 제 마음을 치유하고자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자연 속을 걷는 시간을 늘리며 제 자신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일상을 회복하며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태식이를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존재를 제 삶에서 지워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배신은 제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로 인해 제 자신과 인간관계를 더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신뢰를 주는 데 있어 더 신중해졌고 상대방의 진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태식이와의 일은 제 삶의 가장 큰 배신 중 하나였지만 그것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제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중함과 균형을 유지하며 제 자신을 지킬 것입니다. 배신의 아픔은 쉽게 잊히지 않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선 제 자신을 보며 저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5번째 친구는 준영이었습니다. 준영이는 제가 은퇴 후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고자 가입한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였습니다. 그는 저보다 젊고 활기차며 처음에는 저를 존경하고 따르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존중한다고 말하며 저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자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런 그의 태도에 저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그를 도와주는 것이 기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준영이와의 관계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동호회에서 맡고 있던 여러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저를 도왔고 저는 그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준영이는 저를 자주 칭찬하며 제가 동호회에서 이룬 업적에 대해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저는 더욱 그를 신뢰하게 되었고 동호회 내의 중요한 일들도 점차 그와 함께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차 제 위치를 탐내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노력해서 만든 동호회의 여러 모임과 프로그램을 자신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주장하며 다른 회원들에게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특히 제가 추진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을 때 준영이는 그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준영이는 다른 회원들에게 저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며 저를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제가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동호회의 발전을 처해야 한다고 비난하며 새로운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제가 없는 자리에서 회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동호회의 방향을 자신의 방식대로 이끌어가려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저를 점점 더 고립시켰고 동호회 내에서의 제 위치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가장 큰 배신감을 느꼈던 순간은 준영이가 제가 만든 모임을 자신의 이름으로 재편성하며 저를 완전히 배제하려 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제가 모임에서 축적한 노하우와 자료를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다졌고 결국 저는 그 모임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를 믿고 맡겼던 모든 것들이 결국 저를 배제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마주하며 깊은 상처와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큰 배신으로 남았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활력을 찾고자 했던 동호회에서의 경험이 이렇게 끝날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준영이의 행동으로 인해 사람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인간관계에서의 경계와 자기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무엇보다 글쓰기를 통해 제 경험을 기록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쓰기는 저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감정을 정리하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준영이와의 일을 글로 쓰면서 그 경험에서 배운 교훈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제 삶에 녹여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저는 준영이와의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활동들을 시작했습니다. 동호회를 떠난 뒤에도 저는 다른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준영이와의 사건이 저를 망가뜨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저는 인간관계에서 신중함과 경계의 중요성을 배웠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제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준영이를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존재를 제 삶에서 지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제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제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영이와의 경험은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앞으로의 삶에서 더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인간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준영이와의 일은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지만 그 상처는 제 삶의 중요한 교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자신을 지키며 더 나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70대가 된 지금 저는 뒤를 돌아보며 저의 삶을 되짚어보곤 합니다. 종민이, 수연이, 준수가, 태식이, 그리고 준영이와의 기억은 단지 아픈 과거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저를 단단하게 만든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 상처들을 겪으며 저는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이해하게 되었고 제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한때 그들에게 분노하고 그들의 배신을 이해하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간관계는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으며 때로는 그런 차이가 상처로 남기도 한다는 것을요.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극복하고 그로 인해 더 나은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사람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세상에 대해 냉소적으로 변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신뢰의 소중함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신뢰를 쌓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신중하게 접근하며 그들과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진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저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큰 배신을 당하고도 어떻게 다시 사람들을 믿을 수 있나요?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없이는 어떤 관계도 깊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주기 전에 상대를 충분히 알아가는 과정과 내 자신을 존중하며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렇습니다. 첫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자신을 존중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신뢰를 줄 때 그것이 나의 가치를 해치지 않도록 하세요. 둘째, 경계는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경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실망이나 배신을 경험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지는 마십시오. 사람마다 다르며 진심으로 당신을 아껴주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상처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 상처를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배운 교훈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종민이에게 배운 것은 신뢰의 위험성이었고 수연이에게는 직장에서의 경계, 설정의 중요성을, 준수이에게는 도움을 주는 것에도 한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태식이에게는 사랑과 우정에서의 신중함을, 준영이에게는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에서 남아있는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제 자신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갑니다. 과거의 아픔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남깁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결국 그것은 우리의 성장과 배움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러니 과거의 아픔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아픔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